미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Second and 23 이 14주차 경기들에 대한 리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이제 류재경 PD와 함께하도록 하겠고요. 가장 빠르게 이 애틀랜타 펠컨스와 LA 차저스의 경기부터 리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0대 17로 차저스가 승리를 가져간 경기였는데 저는 인터셉션 바이 인터셉션 바이 인터셉션이라고 적어왔어요. 저는 사실 경기 전에는 구영애 선수의 홈커밍 데이와 그다음에 대패의 충격에서 벗어나야 하는 차저스의 대결이다 이렇게 적어왔었는데 경기를 보고 나서는 4쿼터 후반 클러치 상황에서 약점이 있는 두 팀의 대결이었잖아요. 네. 참 두 팀다운 경기였다. 그렇게 좀 적어왔습니다. 거의 뭐 니가 가라 하와이 이런 경기였는데 참 이상한 경기였습니다. 마지막에 서로가 이기라는 듯이 내가 더 높은 픽을 갖고 갈 거야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인터셉션을 던지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 경기에서 이제 차저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좀 경기 막판에 좀 희비가 많이 교차했던 경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양 팀이 나란히 4승 9패씩을 기록하게 되면서 플레이오프 모두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차저스가 펠컨스의 발목을 잡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고 결국 저희는 구영애 선수가 이 경기의 주인공이 되기를 좀 바랬지만 네. 아쉽게도 차저스의 키커 마이크 베질리가 이날 경기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번 시즌 활약만 보면 구영애 선수는 뭐 프로볼, 그다음에 뭐 올프로급의 활약을 하고 있는 반면에 베질리는 10개의 미스킥으로 이 부분에서 지금 리그 1위의 최악의 기록을 내고 있는 키커거든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구영애 선수도 차저스 있을 때 좋지 않았고 이게 어찌됐든 이제 LA가 키커들에게는 터가 안 좋은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경기를 보면서 이게 인터셉션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구영애 선수가 끝내기 필드골을 차나? 베질리가 끝내기 필드골을 차나? 계속 이렇게 좀 마음을 졸이면서 봤는데 네. 아쉽게 이제 그 베질리 선수가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근데 키커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구영애 선수 성적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날 이제 구영애 선수가 45야드짜리 필드골 하나 성공을 했고 엑스트라 포인트도 2개를 성공시키면서 이날도 이제 안정감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끝내기 필드골의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25개 연속 필드골 성공이라는 기분 좋은 기록은 이어가게 됐습니다. 네. 구영애 선수가 과연 이제 프로볼은 사실상 따놓은 당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올 프로까지 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경기를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인데 슬슬 이제 맷 라이언이 떠나야 될 시기가 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 2016년에 이제 슈퍼볼 진출을 할 때만 해도 커리어 하이 기록을 세웠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17년에 부진했다가 18년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18년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성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스탯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팀 성적 역시도 2018년에 이제 7승을 기록한 이후로 지난 시즌도 7승 그리고 올 시즌엔 현재 4승을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지난 시즌보다 성적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맷 라이언을 좀 떠나보낼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감독과 단장이 모두 해임이 됐고 그리고 이제 새로 오는 감독이랑 단장이 아무래도 이제 거의 탑5 안에 들어가는 픽을 가지고 갈 것이 좀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쿼터백을 뽑아서 새롭게 판을 한번 짜보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상황은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맷 라이언의 계약이 이제 계속해서 캡스페이스 때문에 조정이 되면서 내년의 캡히트가 4,091만 2,500달러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캡히트를 자랑을 하고 있고 내년에 데드캡이 거의 5천만 달러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당장 내보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맷 라이언을 내보냈다가는 뭐 프로팀으로서의 최소한의 구성도 하기 힘들다. 그리고 또 내년에 코로나 영향 때문에 셀러리 캡이 줄어들 것이 유력하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적어도 내년까지는 맷 라이언과 결국 동행을 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 펠컨스로서의 최상의 어떤 플랜은 쿼터백을 뽑아서 1년 동안 이제 레드 셔츠를 입히고 맷 라이언을 선발로 쓰다가 이 선발 교육을 새로 뽑힌 쿼터백에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뭐 시즌 후반기에나 아니면 그 다음 시즌에 선발로 내세우는 좀 그런 방법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펠컨스의 새로운 단장과 감독이 이제 누가 되느냐가 물론 가장 중요한 문제겠지만 네. 김민준 아나운서가 얘기해주신 그 시나리오를 분명히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차저스의 얘기로 넘어가면 차저스의 올해 가장 큰 수확은 역시나 저스틴 허버트 선수의 발견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루키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프랜차이즈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밝은 미래를 가리고 있는 게 앤서니 린 감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지 언론에서도 앤서니 린 감독에 대한 교체 여론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버트의 이날 경기 활약을 살펴보면 딥볼 대신에 짧은 패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패스 성공률을 높이는 데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80%가 넘는 패스 성공률과 함께 243야드, 2개 터치다운, 1개 인터셉션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경기 그 대패의 충격에서 벗어났다는데 좀 의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고 네. 그런데 이제 차저스가 이날 경기를 승리하기는 했지만 전반 막판에 보여준 장면은 정말 실망스러웠거든요. 그 장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앤서니 린 감독의 타임 매니지먼트가 또 한 번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10대 17로 뒤지고 있던 전반 종료 22초를 남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차저스가 상대 진영 7야드 지점에서 서드 앤 원 공격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차저스의 플레이를 보면 아마 이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러싱으로 이 1야드를 나아가서 퍼스트다운을 갱신하고 빠르게 닐다운을 해서 시간을 멈추고 그 이후에 터치다운을 노려보자. 이것이 아마 앤서니 린 감독의 플랜 A였던 것 같은데 네. 뭐 그 의도 자체까지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퍼스트다운 갱신에 실패했을 때 어떤 플랜 B를 가지고 움직일 것이냐에 대해서도 미리 좀 약속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이 전혀 되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차저스가 남은 타임아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헤드코치나 그 플레이 콜링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차라리 패스를 시도하고 성공하면 좋은 거고 실패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시간이 멈추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경기 종료 상황이 아니고 아직 전반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필드골을 차서 이제 추격을 하고 후반전에 역전을 도모하는 것도 이제 안전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앤서니 린 감독이 이 방법을 채택하지 않는 점은 분명히 좀 아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싱을 시도할 것이었다면 실패했을 때 그러니까 킥에 꼭 필요한 사람들 롱 스냅퍼, 홀더, 키커만 빠르게 이제 필드 안으로 투입시키고 나머지 라인맨이나 스킬 플레이어들은 대부분 그대로 두는 그런 좀 응급 대처를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차저스의 대처를 보면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결국 러싱을 실패해서 퍼스트다운 갱신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멈추지 않았고 선수들이 우왕좌왕하다가 이제 급하게 스페셜팀 선수 몇 명이 나와서 킥을 차기는 했는데 기존의 오펜스에 있던 선수들이 미처 사이드라인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약 15명의 선수가 이제 필드에 남게 되는 그런 좀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연출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득점까지도 이어지지 않았던 그 차저스의 전반 마지막 공격이었는데 사실 이제 앤서니 린 감독이 4년 차를 맡고 있는 그런 감독이잖아요. 거의 만 4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런 이 플레이 콜링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독으로서의 또 미숙함을 드러내는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 4년 차면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감독이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5경기 가까이 지금 NFL 무대에서 치른 것이기 때문에 네. 충분한 경험치가 됐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예. 최근에는 뭐 션 맥베이 같은 젊은 감독들도 이제 리그에 입성하자마자 바로 좋은 성적을 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와 비교해 보면 앤서니 린 감독의 역량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고 예. 현지 중계진도 스냅샷 오브 더 시즌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 한 장면이 차저스의 2020 시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왕좌왕하고 뭔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잘 되지 않는 네. 차저스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드러낸 장면이 아니었냐. 뭐 이렇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네. 저는 여기서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 공격진에 있다가 이제 사이드라인으로 나와야 되는 선수들 물론 이제 남은 시간을 봤을 때 전력 질주를 하더라도 모든 선수가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시간이기는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수들이
전력 질주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분명히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네.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을 이 선수단 장악 실패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았다. 여러 선수들에게 각각의 책임이 있긴 하겠지만 결국 이 최종적인 어떤 책임은 또 감독이 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역시나 앤서니 링 감독이 자유롭긴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래서 차저스가 이날 경기 승리하기는 했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애틀랜타 펠컨스와 LA 차저스의 경기부터 살펴봤습니다. 다음 얘기를 해볼 경기는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와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 이제 44대 27 콜츠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상 이제 경기 내내 앞서기는 했지만 그렇게 큰 점수 차로 이제 달아나지 못했었던 콜츠였는데 4쿼터에 이제 레이더스의 펌블과 인터셉션이 나오면서 그야말로 경기가 터졌습니다. 사실 경기 초반에는 난타전 양상으로 흘러갔었던 경기였는데 결국 공격과 수비 양쪽에서 모두 빅플레이를 많이 만들어냈던 콜츠의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 공격에서는 T.Y. 힐튼과 조나단 테일러가 좀 인상적이었고 네. 수비에서는 케니 모어의 활약이 아주 눈부셨습니다. 특히나 이제 조나단 테일러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150야드 2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62야드짜리 러싱 터치다운이 압권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콜츠의 강력한 오펜시브 라인에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고 테일러도 이제 폭발적인 스피드를 오랜만에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김민준 아나운서가 사실 드래프트 리뷰 때 이 조나단 테일러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드러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시즌 초반에는 좀 리그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였는데 이제 시즌 중후반부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조나단 테일러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줬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필립 리버스도 244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고 그 2개의 터치다운 패스를 모두 T.Y. 힐튼 선수가 잡아주면서 86야드까지 함께 기록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공격에서 3명의 삼각편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저는 사실 공격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레프트 태클 앤서니 카스톤조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2주 전에 이 내측 부인대 파열로 인해서 아웃이 됐었던 선수였잖아요. 그러면서 지난 경기 뛰지 못했고 그런데 사실 이날 경기에서도 몸 상태가 100%가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이 경기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경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랭크 라이크 감독이 얘기를 하기를 앤서니 카스톤조가 그게 리더의 역할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경기였고 우리는 카스톤조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도 그걸 알고 있었다. 뭐 70에서 80%의 컨디션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그렇게 좋은 선수다. 라는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날 이제 100% 스냅에 참여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75%의 스냅을 소화하면서 팀의 승리에 좀 크게 기여를 했었던 카스톤조였습니다. 지난주에 카스톤조가 빠졌을 때 콜츠의 오라인이 얼마나 약해지는지를 저희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날 복귀 그리고 활약이 더 반가웠던 것 같고 네. 또 와일드카드 스팟을 다투고 있는 레이더스의 맞대결이었기 때문에 정말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 카스톤조가 베테랑의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경기 좋은 활약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앤서니 카스톤조의 부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리버스의 부상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리버스가 지금 수술이 필요한 발부상을 안고 경기를 뛰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김민준 아나운서가 철강왕 리버스의 면모에 대해서 좀 칭찬을 했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리버스가 그냥 건강한 게 아니라 네. 사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참고 뛰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시즌 후에 발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커리어 황혼기에 접어든 리버스 입장에서는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사실 이 필립 리버스 선수가 그 긴 선수 생활 동안 단 한 번의 슈퍼볼 진출을 못했잖아요. 근데 드래프트 동기였던 벤 로슬리스버거 그리고 일라이 매닝 선수는 각각 이제 반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일라이는 반지 2개나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저 반지 나도 갖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길게 남지 않은 선수 생활에서 이 한 번 한 번의 기회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이 노익장을 불태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필립 리버스가 개인 성적으로는 6만 패싱 야드, 400 터치다운 패스, 그리고 130승 이상의 아주 대단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런데 아직 슈퍼볼에 진출하지 못했다는 것은 후대의 평가를 받을 때 분명히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립 리버스가 지금 1년 계약을 했고 내년에 어떤 팀과 계약할지 그리고 주전을 보장받을지 아직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리버스도 이번 시즌 콜츠와 함께 좀 불태우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비 얘기로 좀 넘어가서 케니 무어 선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경기 중에 홀스칼라 태클 페널티를 하면서 좀 흐름을 넘겨줬었던 케니 무어였는데 이게 좀 마음의 짐이 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잘 극복하고 아주 환상적인 원핸드 다이빙 인터셉션을 보여줬어요. 네. 그러면서 콜츠가 앞서 나갈 수 있었는데 프랭크 라이크 감독의 경기 후 인터뷰를 보면 굉장히 재치 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수비팀 선수 중에 오델 베컴 주니어가 있는 줄 알았다. 그래서 오델 베컴 주니어의 더 캐치가 생각날 만한 아주 멋진 인터셉션이었고 또 4쿼터에는 결정적인 펌블 유도를 해내면서 경기를 3포제션 차이까지 벌어지게 만들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날 수비진에서는 케니 무어의 활약이 아주 빛났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주셨던 이제 홀스칼라 태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데런 월러 선수는 그렇게 안 막으면 못 막는 선수예요. 왜냐하면 이 케니 무어 선수의 덩치를 생각해봤을 때 체급차가 워낙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막기가 쉽지 않은데 홀스칼라가 아니었다면 태클 자체가 어렵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콜츠는 이날 대승을 거두면서 아주 까다로운 경기를 잘 넘어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예. 수비의 핵심 피스인 데리우스 레너드가 등 부상으로 이탈을 했고 또 세컨더리의 베테랑 제비어 로즈도 무릎 부상으로 경기를 다 마치질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얼마나 공백기가 생길 것인가 이것이 콜츠의 남은 시즌의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진출을 두고 한 경기 한 경기가 소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선수들의 이탈은 굉장히 좀 아쉽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향후 스케줄이 더 빡빡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더 크게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휴스턴, 그 다음 주가 스틸러스와의 경기인데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잭슨빌 제규어스가 있어요. 현재까지 잭슨빌 제규어스에게 유일하게 1승을 헌납한 팀이 바로 콜츠입니다. 세 경기 다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성까지 감안한다면 뭐 콜츠가 잭슨빌이라고 해서 만만히 볼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더스의 얘기로 좀 넘어가서 레이더스는 이제 지난 시즌에도 그랬었는데 올 시즌에도 굉장히 좀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듯 말 듯 이런 이 모양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복이라면 사실상 플레이오프 진출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특히 수비에서 문제가 늘 이제 제기되고 있는 레이더스인데 이번 경기가 끝나고 결국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였던 폴 건터를 해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디펜시브 라인 코치를 맡고 있던 로드 말리넬리가 남은 시즌 그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대행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해요. 일단 존 그루든 감독이 이 경기가 끝난 이후에 수비적으로 우리는 답이 없었다라는 멘트를 하면서 이제 채 3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폴 건터를 해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폴 건터가 이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있었던 거의 한 3년 동안 40점 이상 실점한 경기가 9경기나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폴 건터가 오기 전에는 그게 9년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40점 이상 실점했던 경기가 9년 동안 9개. 그러니까 1년에 한 경기 꼴이었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3년에 9번이 있었다. 1년에 3번씩이나 나왔다. 이거는 좀 수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존 그루덴 감독이 2018년 레이더스 감독으로 복귀를 하면서 폴 건터도 같이 선임을 해서 이제 자기 사람으로 데려왔어요. 네. 그런데 폴 건터가 부임한 후 3시즌 동안 레이더스의 경기당 평균 실점 순위를 살펴보면 리그 32위, 리그 24위, 그리고 이번 시즌 현재까지 리그 30위 정도에 해당하는 기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지표를 보면 수비가 얼마나 레이더스의 발목을 많이 잡고 있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팀은 캔저스시티 칩스가 아니잖아요. 40점을 줬을 때 50점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팀이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점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못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제 레이더스의 경기력이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D라인 코치였던 로드 마리넬리를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이제 임시직으로 앉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는 좀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전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2008년도에
전패를 기록했었던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감독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댈러스에서도 이 제이슨 게럿 감독이 나가기 전년도에 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먼저 해임이 됐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과연 레이더스의 수비를 바꿔놓을 수 있겠느냐.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레이더스의 D라인이 올 시즌 잘했냐? 사실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승격의 이유도 없었고, 그러니까 유일한 이유로 찾아볼 수 있는 게 존 그루덴 감독이 로드 마리넬리의 어떤 경험을 믿는다, 뭐 이런 부분인 건데, 사실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그런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 근데 그 부분은 좀 의문이 있고요. 거기다가 어쨌든 이 사람을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선임을 한 게 존 그루덴 감독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승부수일 수도 있겠지만 이 승부수가 나중에 비수가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선임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즌 막판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새로운 사람을 데려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네. 결국 내부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마리넬리를 선택한 것으로 보여요. 예. 그래서 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이해해도 되지만 큰 드라마틱한 변화가 기대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존 그루덴 감독의 지금 3년차 시즌이기도 하고 구단 입장에서는 연고 이전을 한 첫 해잖아요. 물론 이제 경기장에 팬들이 많이 오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레이더스 구단도 의욕적으로 플레이오프 진출 그리고 그 이상을 꿈꿨을 텐데 이번 패배로 그것이 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네. 극단적인 처방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어쨌든 이 수비진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경기에서 굉장히 좀 아쉬운 선수단 이탈이 있었습니다. 엣지러셔 클레런 페럴까지 어깨 부상으로 이탈을 했어요. 예. 사실 이 선수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또 이탈을 했다가 돌아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시 안타까운 부상을 당하고 말았고 네. 공격 쪽에서는 이제 넘버원 공격 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 조시 제이콥스가 부상에서 돌아오기는 했는데 그렇게 100% 컨디션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어쨌든 이제 올 시즌을 치러오면서 굉장히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레이더스인데 홈에서의 성적이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 6경기를 치렀는데 2승 4패밖에 되질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새로운 구장에 적응을 좀 못한 것인지 뭐 이런 요인도 있겠지만 사실 이번 시즌만 놓고 보면 대진운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레이더스가 이번 시즌 치러야 되는 홈 8경기 중에 지구 라이벌인 덴버와 차저스는 이제 당연히 만나는 거니까 예. 그 팀들을 제외하면 모두 5할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지구 우승을 넘볼 수 있는 전력의 강팀들만 만났거든요. 일단 스케줄 자체가 굉장히 빡셌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다 보니까 홈에서 좀 좋은 성적을 내질 못했던 것 같고 이제 남은 경기를 살펴보면 차저스, 돌핀스, 브론코스와의 경기입니다. 셋 다 만만치 않은데요. 그래서 레이더스 입장에서는 일단 남은 3경기를 모두 이기고 와일드카드권에 있는 다른 팀들이 좀 져주기만을 바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렇게 이제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와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의 경기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덴버 브론코스와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대 27 브론코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뭐 드류락의 인생 경기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죠. 드류락을 둘러싸고 있는 최근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그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아주 멋진 경기를 펼쳤다는 생각이고 네. ESPN 기사에 따르면 드류락은 이제 원래 딥볼을 좋아하는 건슬링어 스타일의 쿼터백이라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존 엘웨이 덴버 단장이 러닝백이나 타이트엔드에게 이제 짧은 책다운 패스를 좀 섞어가면서 플레이를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조언을 했고 드류락이 그걸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날 경기도 보면 수비를 좀 앞으로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잖아요. 짧은 예. 패스를 던지면 이제 그러면서 좀 그러니까 뒷공간이 열리는 네, 거죠. 그러면서 뒷볼을 던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했고 이제 KJ 햄러에게 2번의 빅플레이를 성공시키면서 이날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KJ 햄러 선수가 패스가 단 3번이었고 그중에 캐치가 딱 2개였는데 이게 86야드의 2개의 터치다운입니다. 그러니까 2개의 캐치가 모두 터치다운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드루락도 280야드에 4개의 터치다운 그리고 인터셉션이 하나도 없는 아주 완벽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네. 그러면서 통산 첫 4개 터치다운을 기록한 뭐 인생 경기가 됐는데 이날 이게 좀 더 빛날 수 있었던 건 랩태클 게럿 볼스가 이날 결장을 또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경기력을 보여줬다. 이거는 좀 칭찬을 할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드류락의 잠재력이 드디어 터지는 것인가? 네.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한 경기니까. 펜서스의 그리고 수비가 아주 강력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 버팔로와 만날 예정인데 네. 이 경기가 아주 좋은 시험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경기에서 또 하나 기억에 남는 플레이가 이 첫 득점이 나왔던 디온테 스펜서 선수의 펀트 리턴 터치다운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무려 83야드나 리턴을 해줬는데 그 펀트를 보면 행타임이 충분히 길었기 때문에 이 스펜서가 공을 잡는 시점에서 수비수가 근처까지 도달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태클들을 잘 벗겨내고 이제 자신의 길을 개척해서 엔드존까지 갔다는 것이 아주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멜빈 고든 선수가 이제 4쿼터 한 3분 정도 남았을 때 자기 쪽 이제 엔드존 근처에서 공격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공이 빠져가지고 뒤쪽으로 갔어요. 그 세이프티가 될 법한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서 공을 건져가지고 다시 이제 앞쪽으로 전진을 하면서 뭐 퍼스트다운 갱신은 안 됐지만 세이프티를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세이프티를 허용했다 그러면 실점도 하고 공격권까지 넘겨주는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그랬더라면 이 경기가 또 펜서스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건 좀 팀을 이 위기에서 구해낸 플레이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멜빈 고든이 지금 징계를 받을 것이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시즌이 끝나고 멜빈 고든이 뭐 방출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 이 경기에서는 아주 헛슬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제 펜서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일단 이제 테디 브리지워터가 이날 75%의 패스 성공률과 함께 283야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터치다운과 인터셉션은 모두 없었고 뭐 성적만 놓고 보자면 이걸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못했다라고 얘기하기도 굉장히 좀 애매하긴 한데 시즌 전반적으로 이제 이 브리지워터의 성적을 놓고 봤을 땐 이 선수가 펜서스의 프랜차이즈를 끌어갈 수 있는 쿼터백인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FA 시장에서 브리지워터를 영입하는 그 과정부터 저희가 좀 리뷰를 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도 저는 그렇게 호의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브릿지 쿼터백 이상의 역할을 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시즌 초에는 조금 이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경기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시즌 중에 뭐 경미한 부상도 있었고 뭐 팀이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세에 빠지다 보니까 브리지워터도 이제 승리를 추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브리지워터가 선발로 나온 경기에서 지금 7연패를 하고 있는 펜서스예요. 그러니까 팀의 성적만 놓고 보면 7연패가 아니긴 합니다. 근데 11주 차의 디트로이트전에서의 승리는 PJ 워커 선수가 나와서 했던 승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브리지워터 한정으로는 7연패가 맞아요. 근데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계속 같이 가는 게 이게 아름다운 동행일 수 있나?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맥카프리가 없이 계속 경기를 치르고 있다는 점은 이제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이날 브리지워터의 플레이 중에서도 좀 아쉬운 장면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4쿼터에 이제 상대 레드존에서 공격을 하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딜레이 오브 게임 페널티를 범하면서 5야드를 물러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좀 터치다운까지 연결이 되질 않았고 그리고 경기 막판에도 이제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었는데 이게 포스 앤 에잇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브리지워터가 퍼스트 다운 마커 뒤쪽으로 패스를 연결해서 이게 성공이 되든 실패가 되든 승부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제 플레이를 보면 커티스 세뮤얼이 이제 퍼스트 다운 마커 한참 앞에 있었는데 이 선수에게 패스를 던졌고 그러면 이제 이게 야드 애프터 캐치를 노린 것이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지만 뒤에 수비가 바로 따라오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공을 잡기는 했지만 이제 곧바로 태클을 당하면서 이제 공격권을 그대로 내줬던 펜서스였습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 이게 등지고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수비가 바로 뒤에 있었고 사실상 퍼스트다운 갱신은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맷롤 감독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일단 마커 뒤쪽으로 공을 던지길 바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결국은 이제 또 맥카프리 얘기를 하게 되는데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뭐 다음 주에 나온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몇 주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펜서스가 13주 차에 바이위크를 가졌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2주 차 리뷰를 할 땐가요? 바이위크가 끝나면 무조건 나옵니다. 이제 저도 현지 기사를 보고 그렇게 이제 그쵸. 리뷰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경기를 앞두고 갑자기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 저도 좀 당황을 했었어요. 네. 온다 해놓고 계속 안 와요. 네. 뭐 어쨌든 맥카프리가 계속해서 나오지 못하는 게 올 시즌 펜서스에게는 굉장한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고요. 어쨌든 이제 시즌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펜서스가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남은 일정이 패커스 원정, 풋볼팀 원정, 세인츠와의 홈 경기. 남은 경기에서 한 경기도 승리를 거두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에 워싱턴 풋볼팀의 기세가 상당하기 때문에 네. 펜서스가 이 경기마저도 언더독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덴버 브론코스와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경기는 여기까지 얘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LA 램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24대3으로 램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슈퍼볼 53의 리매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트가 없는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를 상대로 LA 램스가 완전히 서력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주 전에는 션 맥베이가 톰 브레이디를 상대로 복수에 성공했고 네. 이번 주에 이제 빌 벨리체까지 꺾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각계격파 복수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날 이제 램스가 수비를 굉장히 준비를 잘해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램스가 올 시즌 세컨더리가 굉장히 좋잖아요. 제일런 램지가 이끌고 있는 이 세컨더리가 굉장히 좋은데 캠 뉴튼 선수가 안정적으로 패스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어쨌든 현재 폼만 놓고 봤을 땐 그런 캠 뉴튼에게 이 패스할 길을 열어주질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세컨더리가 시간을 끌어주고 있는 동안 이 에런 도널드가 이끄는 디펜시브 라인이 이 포켓을 무너뜨리고 들어가서 캠 뉴튼을 괴롭힌다. 이게 기본적인 램스의 수비 전략이었는데 뭐 캠 뉴튼 선수가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슈퍼볼 53때는 램스가 3득점에 묶이면서 아주 굴욕적인 이제 경기를 치렀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날은 이제 패트리어츠에게 단 3실점만 허용하면서 아주 이제 반대로 똑같이 이제 복수를 해줬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공격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캠 뉴튼을 중간에 제라 스티덤으로 교체를 했는데 사실 뭐 스티덤도 들어와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캠 뉴튼 선수가 답이 아닌 걸 이미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제라 스티덤은 아직 그렇게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캠 뉴튼을 벤치에 앉히고 제라 스티덤을 선발로 내세울 때가 아닌가. 기회를 줘봐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우리 영감님께서 우리의 쿼터백은 캠이다 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이제 위닝 시즌을 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면 그때 스티덤에게 좀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뭐 어쨌든 이날 경기를 패배를 하면서 2002년 이후로 처음 7패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7패를 기록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16경기잖아요. 7패를 기록한 순간부터 두 자릿수 승수는 불가능해져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17년 연속 10승 이상을 기록하던 페이트리어츠가 이 기록을 여기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8 시즌 이후로 12시즌을 이어오고 있던 플레이오프 연속 진출 기록도 이제 좀 위기에 빠지고 말았는데 네. 2008년은 찾아보니까 브래디가 부상 때문에 한 경기만 뛰고 시즌이 아웃됐던 그런 해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브래디가 몸이 아프지 않고 뛰기만 했으면 계속 플레이오프에 나갔다. 이제 그럼 브래디의 위대함으로 또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페이트리어츠에게는 고트가 필요하고 고트는 그렇게까지 패트리어츠가 필요한 것 같지 않다라는 결론에 현재까지 도달을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램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램스가 이날 이제 캠 에이커스 선수가 공격을 이끌었는데 그게 좀 주요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날 캠 메이커스가 무려 29번의 러싱 시도를 하면서 171 러싱 야드에 23 리시빙 야드까지 기록을 해줬거든요. 예. 그러면서 토드 걸리의 후계자가 이제 자신임을 이제 만천하에 입증을 했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각계격파 이야기를 했었는데 러싱 디펜스가 강한 템파베이를 상대로는 제러드 고프의 패싱 게임 위주로 이제 경기를 풀어서 승리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반면에 세컨더리가 강한 패트리어츠를 상대로는 이렇게 러싱 공격 위주로 경기를 펼치면서 승리를 거뒀다. 네. 그래서 이 션 맥베이 감독이 상대에 맞춰서 이제 그 맞춤 전술을 아주 잘 가져왔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역시나 이제 션 맥베이 감독은 천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날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건 그 말씀해 주셨던 그런 전략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스킬 플레이어진들이 블로킹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모든 팀들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매 경기 100% 최선을 다하긴 하겠지만 특히 이 경기에 임하는 램스의 션 맥베이 감독 그리고 램스의 선수들의 각오는 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슈퍼볼이라는 가장 큰 무대에서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경기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가장 재미없는 슈퍼볼 중 하나로 꼽히는 경기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칼을 갈고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갈고 나온 칼을 확실하게 이날 경기에서 보여줬었던 램스였습니다. 어쨌든 램스가 이렇게 이제 시즌 9승째를 거두게 됐는데 그러면서 지구 선두 자리를 여전히 지키게 됐고 그러면서 맥베이 체제에서 전 시즌 이 위닝 시즌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램스가 지난 시즌에 조금 부침을 겪기는 했지만 꾸준한 강팀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16주 차에 시애틀 시옥스와의 맞대결이 준비가 돼 있는데 그 경기가 결국 이 지구 우승을 가르는 경기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패트리어츠 쿼터백 문제에 대해서 네.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캠 뉴튼은 답이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러드 스티덤도 뭐 기회를 준다고 바로 주전으로 자리를 잡을 것 같지는 않다는 여론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3의 인물에 대해서 이제 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NBC 방송국의 NFL 전문가 피터 킹에 의하면 내년 패트리어츠가 생각할 수 있는 쿼터백 옵션이 콜츠에 있는 자코비 브리셋 그리고 필립 리버스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재미있는데 나이너스의 지미 가로폴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가로폴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나이너스 입장에서는 지금 좋은 선수단을 많이 갖춰놨는데 주전 쿼터백인 가로폴로가 자꾸 부상으로 이제 빠지는 경기가 많다 보니까 나이너스가 좀 기복을 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로폴로를 방출하고 이제 새로운 쿼터백을 찾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나이너스가 지미 가로폴로를 방출했을 때 얻게 되는 데드캡이 120만 달러밖에 되질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언급했던 맨 라이언의 케이스와는 정반대라고 봐야겠죠. 한 40배, 5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가로폴로의 계약 당시를 떠올려 보면 그 당시에 나이너스가 아무것도 없던 완전히 황무지였잖아요. 그러면서 캡 스페이스도 많이 남아 있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가로폴로에게 계약 초기에 많은 돈을 주고 이제 후반부에 이제 연봉을 확 줄여놓은 거죠. 그러면서 그 계약 후반부에 좋은 선수들을 많이 모아서 대권에 도전하겠다. 네. 이것이 이제 나이너스의 청사진이었기 때문에 나이너스가 가로폴로를 이제는 언제든지 방출할 수 있다. 그러면 빌 벨리책 감독이 가로폴로를 다시 주워와서 쓸 수도 있다. 이런 이제 흥미로운 가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말씀해 주셨던 3명의 선수 중에 필립 리버스 선수를 제외한 두 선수는 어쨌든 페이트리어츠에서 있었던 선수들이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브리셋도 답이 아니고 가로폴로도 답이 아니고 필립 리버스도 리버스는 사실 좀 달라요. 리버스는 오면 그래도 밥값은 할 것 같은데 브릿지 쿼터백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건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리버스가 워낙 나이가 많기 때문에 네. 이제 긴 기간을 책임져 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는 드래프트에서 쿼터백을 상위 라운드에서 뽑을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드래프트를 워낙 못하시는 영감님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쿼터백을 뽑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긴 기간 동안 톰 브레이디 선수가 이 선발 쿼터백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쿼터백을 뽑을 필요가 없었던 것도 맞아요. 그래서 뭐 제러 스티덤 선수도 4라운드에서 뽑았지만 뭐 그 전에 가로폴로라든지 뭐 브리셋이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을 중간중간 뽑아서 백업으로 놔두고 잘 키워서 트레이드로 팔아먹고 혹은 이제 다른 데로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정말 진짜 직전감 혹은 1년 정도 이제 레드 셔츠를 입혀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쿼터백을 뽑아가지고 장기적으로 이제 보고
이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팬 입장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이 떠나간 자리를 채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해외 축구를 보면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떠난 이후에 뭐 데이빈 모예스나 뭐 조세 무리뉴냐 뭐 바날이나 정말 많은 감독들을 거쳐서 지금은 아마 솔샤르 감독이죠. 네. 이제 이렇게 와 있는데 누구도 알렉스 퍼거슨의 그림자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패트리어츠의 쿼터백도 아마 비슷한 좀 문제를 겪게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12-13 시즌에 20번째 우승을 하고 은퇴를 했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근데 이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그때 당시에 데리고 있던 선수단의 이름을 보면 진짜 깜짝 놀라요. 이 선수들로 우승을 했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선수들인데 그 후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데이빈 모예스 그리고 조세 무리뉴, 그 루이 반할 뭐 이런 감독들 밑에서 있었던 선수단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좋은 선수들 엄청 많았어요. 근데도 유로파만 맨날 갔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이 정말 위대한 선수 그리고 위대한 감독이 떠난 자리가 얼마나 메우기 어려운 자리인지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잉글랜드는 지금 위대한 사람이 한 명 더 떠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빌 벨리체. 그래서 이 사람이 떠나기 전에 적어도 브레디의 자리라도 좀 채웠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 자리도 채우기 쉽지 않죠. 제가 한 시즌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행복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자리를 모두 채우지 못한다면 네. 뉴잉글랜드가 상당 기간 좀 밑바닥에서 헤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이제 페이트리어츠와 램스의 경기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